네, 세라믹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라믹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전통 세라믹, 신세라믹, 그 다음에 유리, 요렇게 이제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전통 세라믹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얘네들이 이제 가장 최근까지, 그러니까 20세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기를 사용한 이후부터 계속 굉장히 다양한 세라믹을 이용을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많은 세라믹 기반한 재료들을 우리가 그 전통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 벽돌, 연마제, 시멘트 이러한 것들 다 이제 세라믹에 속하고요. 전통 세라믹에 속하고요. 신세라믹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기존 세라믹 대비해서 기계적, 물리적 특성이 개선이 되고 산화물, 탄화물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세라믹을 우리가 신세라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라믹보다는 당연히 기계적, 물리적 특성이 개선이 되었고 산화물, 탄화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물성이 개선된 그러한 그 세라믹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가 있어요. 유리는 굉장히 큰 세라믹의 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실리카 SiO2 기반의 비정질 구조를 가지는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유리에 속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리는 크게 퀄츠랑 그 다음에 퀄츠 아닌 애들에 속합니다. 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퀄츠 같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SiO2를 기반으로 하여서 정렬된 결정질 구조를 가지지만은 여기서 비정질 구조, 비결정 구조, 비정질 구조의 경우에는 아모포스인 유리의 경우에는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SiO2를 기반한 애들은 맞죠. 하지만은 얘네들이 SiO2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불순물들도 들어있고 첫 번째 불순물이 들어있고 불순물 두 번째는 얘네들이 아모포스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모포스 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퀄츠라고 이제 퀄츠랑 유리를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한 유리는 불순물과 아모포스한 구조고 퀄츠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불순물이 없습니다. 순정이에요, 순정. 그 다음에 얘네들은 크리스탈린이에요. 이렇게 얘네들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녹는 점도 연화점도 다릅니다. 유리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얘네가 연화가 돼요. 한 500도씨 좀 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안에 불순물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얘네들이 한 550도 정도면 연화가 되는데 콜츠 같은 애들은 연화가 되지가 않고 한 900도씨 1000도까지도 전혀 변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속하지 않은 이제 소위 말하는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첨단 제품 또는 전자제품 이런 데 사용하는 세라믹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첨단 세라믹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라믹 크게 전통, 신세라믹, 유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전통 세라믹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통 세라믹의 경우에는 무기질 규산염. 자, 우리가 규산염이라고 하면은 SI를 기반으로 한 염을 대부분 규산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산화규소는 SiO2죠. SiO2. 그 다음에 무기질 산화물. 산화물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질에 기반한 산화물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규산염, 이산화규소, 그 다음에 무기질 산화물에 해당하는 굉장히 방대한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통 세라믹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 세라믹의 경우에 제품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류가 있고요. 그 다음 진흙, 내화재, 연마제, 시멘트, 기계용 시멘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전통 세라믹의 제품들이 있고 이 세라믹을 기반으로 하여서 유리류의 경우에는 광학 복합체, 그 다음에 뭐 광학 컨테이너, 가정용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진흙 제품의 경우에는 클레이죠. 클레이에 기반한 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토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도자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리프렉토리라고 해가지고 내화재,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얘네를 이렇게
그 방어해 줄 수 있는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화재가 꼭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열이 발생했을 때 열을 차단하는 애들, 이런 애들 우리가 내화재라고 하죠. 그런 애들은 용광로에 있는 고온 내화 벽돌.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그 토기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토기 옆에 이렇게 벽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기를 굽는 로가 있고, 로 근처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벽돌 같은 걸 쌓아 놓은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바로 내화재로 사용하고 있는 세라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마제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긁어내고 하는 애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세라믹이 경도가 좋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쉽게 긁어낼 수 있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샌드페이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래 같은 걸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걔를 이렇게 그 다른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좀 이렇게 잘 갈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연마제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절단 또는 연마를 하는데 그 연마제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시멘트의 경우에는 그 구조적인 복합체죠. 뭐 물, 뭐 자갈,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석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나온 애들이 시멘트가 되겠다. 그 다음에 메케니컬 세라믹, 기계용 세라믹의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이제 강도를 요구하는 엔진 로터, 밸브, 그 다음에 베어링 센서 이런 용도에 사용이 되는 애들이 우리가 그 세라믹 재료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세라믹 재료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라믹 재료에 어찌 보면은 그 굉장히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은 종류가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세라믹 재료만 가지고 현재 사용된 세라믹을 다 커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일부만 커버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통 세라믹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 세라믹 재료로 유리,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질화 알루미나, 질화 교소, 탄화 교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세라믹 이야기할 때 질화물, 그 다음에 탄화물, 그 다음에 그 뭐 산화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규화물 이런 크게 이제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iO2를 기반으로 한 규산염 세라믹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전통적인 세라믹에 속해서 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안에다가 뭐 그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퀄츠 같은 애들은 굉장히 맑고 투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유리에다가 뭔가 이렇게 색깔이 색소가 들어간 것들은 뭔가 이제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간 애들이 그 불순물이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거는 아니고요. 그 두 가지죠.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넣는 불순물들이 있고, 또 다른 것은 가공을 위해서 넣는 불순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불순물과 얘네들의 이제 구조적 그 결정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그 물성이 퀄츠와 굉장히 다른 특성을 나타나게 되겠다. 알루미나의 경우에는 내열 로제, 그 다음에 절연기판으로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 그 전기 제품에 사용하는 애자 이런 것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 지르코니아의 경우에는 연마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르코니아 단단하기 때문에 연마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실제로 그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합성을 할 때도 볼밀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볼로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 재료가 지르코니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화물, 그다음에 장식품, 광학유리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것들이 지르코니아가 되고요. 질화 알루미나의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 그다음 방열 절연체 이런 데에 사용이 되는 게 질화 알루미나가 되고요. 그다음 질화 규소, 그러니까 그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내식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공구용 그리고 내화물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탄화규소, 실리콘 카바이드는 카바이드 계열 자체가 얘네들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마제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발열체, 그러니까 발열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줄 히팅 같은 건데 외부에서 이렇게 전기를 가했을 때 얘네가 이제 열을 발생하는 이 발열체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그 실리콘 카바이드가 되고요. 내화물, 그다음에 카스터빈으로도 사용이 되겠다. 자, 그래서 뭐 주로 유리,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그다음 질화규소 이런 애들이 중심으로서 그 전통적인 세라믹 재료로서 많이 사용이 되어 왔다. 그다음이 최근에 와서 반도체 이제 기판 용도로서 방열 절연제로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이런 애들이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 전통 세라믹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서 얘네들이 구운 점토, 뭐 도자기, 식기, 벽돌, 타일 이런 거에 해당하는 구운 점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멘트와 알루미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자기와 식기, 그다음 실리카와 장석 등의 타 무기 화합물과 함께 결합된 점토에 기반한 것들이 도자기와 식기 이런 것들이 뭐 자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장 오래된 거죠. 도자기, 그다음 토기 이런 것들이 가장 오래된 애들이고 그다음에 벽돌 타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 방법으로 해서 점토를 기반으로 해서 벽돌을 만들고 걔네를 가지고 이제 그 벽돌을 쌓아서 뭐 이렇게 그 굉장히 뭐 자연과 숨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집을 또는 건축물들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벽돌과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점토와 그다음에 실리카에 기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내화물은 내화 세라믹으로 사용된 알루미나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연마제 우리 연마제 이제 뭐 갈아낼 때 쓰는 것들은 뭐 지르코니아 그다음에 탄화규소 이런 것들이 알루미나 이런 것들이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연마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세라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세라믹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전통 세라믹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자연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물론 뭐 이런 것들을 지금은 조성을 알고 하니까 뭐 얘네들을 자연계에서 꼭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성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 긴 세월 동안 이러한 종류의 그 세라믹을 써왔던 것은 그나마 우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흙의 형태로 존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원래는 돌이었는데 얘를 빻든지 해서라도 우리가 어쨌든 얘를 그 비슷한 조성의 물질을 자연계에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애들이 이런 전통 세라믹에 기반한 그 세라믹 소재다라고 한다면 신세라믹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합성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뭐 이런 애들을 찾아보면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합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든 이러한 세라믹 재료를 우리가 신세라믹 재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가장 핵심은 뭐다? 합성을 통해서 개발된 세라믹 재료라는 게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얘네들이 이제 세라믹 재료와 구조와 성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 얘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구조의 이러한 조성의 구조와 조성을 조절하여서 얘네들의 특정 물성을 구현한 아이들.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공정기술이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굽는 거죠. 굽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굽는 데 온도가 그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뭐 나무를 쓰느냐에 따라서 장작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굽는 온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전에는 굽는 온도를 굉장히 주변에 있는 그냥 단순한 땔감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초고온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적당히 구워서 토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도 뭐 몇백 도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좋은 세라믹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세라믹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다? 공정 기술의 개선이 되겠다. 그러니까 공정 기술의 개선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온도를 높이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공정 기술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정 기술의 개선을 통해서 구조와 성질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 구산염이 아닌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구산염에 해당하는 그 뭐 실리콘 알루미나 같은 애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그
전통적인 세라믹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애들이 아닌 다른 화합물에 기반한 그런 그 세라믹들이 우리 신세라믹 재료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리고 전통 세라믹보다는 조금 화학적으로, 왜냐면은 단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원하는 타입으로 딱 만드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지면 우리가 합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합성하기 좋게 그 화학적으로 단순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뭐 산화물, 탄화물, 질화물, 붕소화물 이런 애들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신세라믹들을 합성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산화물 세라믹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산화물 세라믹은 대표적으로 뭐 알루미나 이런 게 있죠. 알루미늄 옥사이드. 자, 산화물 세라믹 중에 알루미나는 물론 얘네들은 굉장히 그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전통 세라믹 중은 맞지만은 우리가 보크사이트부터 합성을 생산한다. 자, 보크사이트부터 합성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자연계에서 알루미나로 존재하는 애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 뭐 형태로서 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단계부터 우리가 그 합성을 할 수 있다라면은 훨씬 더 좋은 질의 알루미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순도가 높은. 자, 그러면은 먼저 알루미늄부터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미국과 그 프랑스의 그 홀과 그 또 다른 프랑스의 발명가에 의해서 거의 동시에 그 1800년대 한 후반 정도에 중후반 정도에 기존에는 알루미늄이 굉장히 비싼 금속이었는데 얘를 쉽게 리덕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고안했어요. 그래서 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대부분 이제 복사이트란 형태로 우리가 알루미늄이 되어 있는데 걔부터 이제 알루미늄을 뽑아내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순도 높은 알루미나를 만들어내서 그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산화물 세라믹 중에 알루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자 크기와 불순물 제어.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그냥 얻은 것들은 그냥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자 크기와 불순물 제어를 이렇게 굉장히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러한 그 합성으로 진행된 세라믹의 경우에는 입자 크기와 불순물을 굉장히 그 정밀하게 그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정 과정 중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다른 이제 그 세라믹 재료들을 혼합을 할 수 있겠죠. 혼합을 하여서 우리가 그 기존에 있던 알루미나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연상에 나타난 알루미나의 강도와 인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그 자연 상태에서는 별로 강도와 인성이 별로 크지가 않았는데 그 이러한 그 인위적으로 뭐 입자 크기와 불순물을 공정 과정을 통해서 제어를 함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 대비해서 훨씬 더 질 좋은 그런 알루미나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작된 알루미나의 경우에는 우수한 고온 경도, 그다음에 낮은 열 전도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열 전도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 하는 게 목적이 되니까 이러한 그 낮은 열 전도율, 그다음에 그 우수한 내식성,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그 산화물 세라믹인 알루미나를 우리가 그 물론 자연계에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질의 그 산화 알루미나를 만들 수가 있겠다. 알루미늄. 자, 그다음에 초경 세라믹이라고 있는데 그 굉장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카바이드계 세라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경 세라믹의 경우에는 뭐 실리콘 카바이드, 텅스텐 카바이드, 그다음에 티타늄 카바이드, 그다음에 탄탈륨 카바이드, 크롬 카바이드 이러한 것들처럼 카바이드계가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는 한 100년 정도, 실리콘 카바이드는 100년 정도 되는데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첨단 제품에 실리콘 카바이드의 독특한 특성을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카바이드, 텅스텐 카바이드, 타이타늄 카바이드, 탄탈륨 카바이드 경우에는 얘네들이 마모 저항이 좋고 절삭 공구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형 제품 제작을 위해서 코발트, 니켈과 같은 이러한 애들을 넣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물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화물, 여기 이제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 카바이드 세라믹이 아니라 나이트라이드 세라믹이에요. 나이트라이드. 자, 질화물의 경우에는 나이트라이드 계열인데 얘네들의 경우도 초경 세라믹에서 질화 규소, 그 다음에 질화 붕소, 보론 나이트라이드, 질화 타이탄, TIN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의 특성은 뭐냐라고 한다면 가볍고 취성이 있으면서 얘네들이 용융 온도가 높고 전기 전련성이 좋기 때문에 전기 전련체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사용이 되는 전기 전련체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말을 잘못했습니다. 얘네들 자 다시 할게요. 지라 그러니까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른 애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전기 전련체로 사용이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의 경우에는 반도체에 사용이 되는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서 사용이 된다.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만 빼고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전기 전련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보론 나이트라이드도 보면은 사실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경우에는 얘도 이제 사실 반도체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련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는 이제 반도체성으로 특징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융 온도가 높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내열성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로켓 엔진의 부품, 그 다음에 가스 터빈, 로켓 엔진 부품, 그 다음에 가스 터빈, 그 다음에 용해용 도가니와 같은 굉장히 용융 온도가 높아서 고내열 재료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질화 붕소와 질화 티탄 얘네들의 경우에는 얘네들 특유의 특성 때문에 절삭 공고의 재료와 코팅 재료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는 맞는 얘기인데 질화 붕소의 경우에는 최근 얘네들의 반도체성 특성 때문에 2D 재료 이런 관련한 재료로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반도체성 재료들이 많은데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련체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를 제외하고 용융 온도가 높은 건 맞는데 최근 와서는 이러한 특성을 물론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자제품의 디바이스 쪽에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은 응용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의 경우에는 세라믹 중에 유리를 이제 딱 하나 굉장히 큰 파트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상태가 있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얘네들의 경우에는 고형 재료의 비정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리를 가지고 보면은 얘네들이 비정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길게 흘렀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데 성당 같은데 보면은 얘네들이 유리로 되어 있는 스테인 글라스가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길게 흘렀을 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유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얘가 이제 움직인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과연 고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왜냐면 고체가 이러한 유동성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또한 액체라고 봐야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액체에 가깝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질 상태가 있는데 자, 유리질 상태가 결정질 구조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용융 상태에서 급속하게 냉각됐을 경우에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얘네가 제대로 형성될 시간을 얻지 못했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정화가 일어나지가 않고요. 이렇게 됐을 때 강제로 냉각된 무기물, 이러한 그 비금속 화합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실리카 콜츠에 해당이 되는데요. 콜츠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유리 형성체고, 유리 제품이 당연히 주요 성분이 맞지만은 전체 화학 물질은 한 50에서 75% 정도에 해당이 되고, 실리카와 세라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세라믹이 응고 후에 결정체를 형성을 하는 반면 얘네들은 액체 냉각이 될 경우에는 글라시 스테이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 세라믹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 세라믹. 자, 유리 세라믹은 글라스 세라믹인데, 자, 얘네들은 유리질 상태의 유리질 상태의 유리가 뭐라 그랬죠? 유리질 상태가 유리가 그 급속 냉각을 하여서 얘네가 좀 이 유리질 상태의 유리의 경우에는 온도를 다시 높였을 경우에는 흐물흐물해지는 유동성을 가지는 애들이 많아요. 자, 이런 애들을 유리질 상태의 유리라고 하는데, 유리질 상태 유리를 열 처리를 했을 경우에 얘네가 이제 크리스탈라이즈가 돼서 이때 그 폴리크리스탈린 스트럭처로 된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유리 세라믹이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아모포스가 아니라 얘를 열 처리를 하여서 결정 구조로 어쨌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유리 세라믹이라고 하고, 유리 세라믹을 결정해서 결정상 비율은 거의 한 90에서 98%로 유리질 물질이 굉장히 작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얘네들이 유리질 상태, 아모포스 상태로 되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결정질이 적었었을 텐데, 얘를 이제 다시 열 처리, 여기서 열 처리를 했다라고 했죠. 열 처리를 통해서 그 폴리크리스탈린 구조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러한 그 대부분이 이제 결정상을 가지고 굉장히 소수에 해당하는 2에서 10%만 유리질 물질로서 작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 세라믹의 특징으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그 일반 세라믹보다는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일반 유리보다는 더 강하다 하는 그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자, 입자 크기가 작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속 냉각했을 경우에는 얘네가 입자 크기가 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유리질을 다시 열 처리를 해서 다시 흐물흐물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결정 구조로 만든 세라믹 재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충분히 입자가 성장을 이렇게 그 연력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할 시간을 얻었죠. 그런 애들의 경우에는 입자가 매우 작아서 일반 유리보다 더 강한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결정 구조 때문에 유리 세라믹의 경우에는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결정 구조로 불투명하다라고 한 뜻은 뭐냐면은, 자, 투명한 애들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얘네들이 아예 그 크리스탈린이거나 완전히 이제 단결정일 경우에는 투명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단결정이 아니라 다결정이 됐을 경우엔 얘네들이 불투명해져요. 반투명해진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그 정확하겠죠? 완전히 그런데 얘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한 폴리크리스탈린이면서 뭐 포로스하다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그 안에서 산란도 많이 일어나고 폴리크리스탈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아모포스의 경우 조금 다른 게, 아모포스는 뭐냐면 특징이, 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러한 과정은 결정질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모포스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듬성 이런 식으로 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듬성 나 있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오더드 패킹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스오더드 패킹이 되어 있고 이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럼 이 사이에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스루가 돼서 빛이 통과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굉장히 아모포스가 됐을 경우에는 투명해지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얘네가 패킹이 굉장히 좋아지는 크리스탈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불투명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유리 세라믹의 특징의 경우에는 입자가 매우 작고,
그 일반 유리나 안경보다는 굉장히 그 특성이 기계적 특성이 강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현대 세라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범위라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고 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예를 들어서 전자 세라믹,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 세라믹, 그다음에 바이오 세라믹, 엔지니어링 세라믹, 전통 세라믹 이렇게 이제 그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전통 세라믹은 알고 엔지니어링 세라믹도 어느 정도 알죠. 왜냐면은 그 엔지니어링 세라믹도 물론 얘네들이 전통 세라믹에 비해서는 최근 컨셉이긴 하나 얘네들이 어느 정도 한 1900년대 들어와서 많은 이런 그 자동차, 기계, 우주, 항공, 부품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최근에 해당하는 현대 세라믹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얘네들은 뭔가 전통 세라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전자 세라믹, 에너지 환경, 그 다음에 바이오 세라믹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이러한 세라믹이 있구나라고 하는 컨셉이 세워졌고 그 컨셉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컨셉에 따라서 얘네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그 적용이 되죠. 전자, 뭐 휴대폰,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이런 쪽에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되고 에너지 환경 세라믹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부분에 얘네가 이제 뭐 전혀 예상이 안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이제 덜 적용이 되었던 에너지 이런 쪽, 그다음 환경 정화 측면 좀 예전부터 많이 됐긴 했죠. 이런 쪽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바이오 세라믹 이게 되게 이제 점점 시장이 커지는 분야인데 인공 장기 또는 인공뼈, 관절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생체 진단, 뷰티 케어 소재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 세라믹들이 이제 현재 많이 이제 연구되고 각광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세라믹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서 우리가 현대 세라믹을 전통 세라믹을 제외하고 전자, 에너지 환경, 그다음 바이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 우리가 이제 세라믹을 분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그 우리가 세라믹의 분류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세라믹 제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